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약 3000년간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역사적 거물들이 있어왔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 거물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공식 매체 BBC에서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 속 인물들 100명을 시대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100명 중 몇 명을 알고 계시나요? 100명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의 여왕 하트세스투 파라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로 시대 구분을 하고 신왕국 시대까지 총 20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왕 하트세스투 파라오는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5번째 파라오입니다. 기원전 1473년에서부터 기원전 1458년까지 재위한 여왕 하트셉스투 파라오는 팽창주의를 내세우며 한동안 쇠락해 있던 고대 이집트의 위상을 일으켜 세웠고 그녀를 시작으로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전성기가 시작하죠. 두 번째는 고대 이집트 하트셉스투 여왕과 동일하게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9대 파라오였던 아멘호테프 3세입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제18왕조 최전성기를 이룩한 왕으로 멤논의 거상이 그의 조각상이며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만든 장본인이죠. 투탕카멘의 할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 원정에 나서 페르시아 멸망 후 심지어 인도까지 다다르며 그가 이룩한 알렉산더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개인이 확장한 영토 중 가장 넓은 영토의 국가이죠. 네 번째는 고대 인도의 아소카 대왕입니다. 아소카 대왕은 인도사 최초로 대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사에서 단 한 명의 대왕을 알아야 한다면 아소카 대왕이 독보적이죠. 인도 땅의 90%를 통일하여 오늘날 인도라는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인도판 진시황이죠. 불교에서 이상적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 전륜성왕이 바로 이 아소카 대왕을 지칭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로마는 여러 차례 정치 형태로 변화했는데 그중 전성기는 로마 제국 시기입니다. 카이사르가 최초의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황제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체제를 이룩하였으며 갈리아 원정으로 유럽 대부분을 로마의 영토로 편입해 오늘날에도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을 고대 로마 제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이며 알렉산더 제국에서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성 파라오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외모도 외모지만 사람을 휘어잡는 성격에 언변도 수려하고 목소리도 고혹적이었다고 하죠. 또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는 등 박학다식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란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고대 로마 제국을 시작한 로마 제국의 1대 황제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린 예수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대 영국의 여성 지도자 부디카입니다. 영국이 로마 제국에 점령되기 전 영국에 살던 민족을 브리티니아 켈트족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중 이케니족의 여왕이었던 부디카는 로마 제국의 영국 점령 전쟁에서 항전하였죠. 열 번째는 영국의 아서왕입니다. 워낙 신화로 번복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영국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영국만의 독자적인 국가의 역사를 시작시킨 인물입니다. 11번째는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했던 여황제 당나라의 측천무후입니다. 야욕이 엄청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당나라 조정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다양한 외국인 인재들을 등용하며 국가 발전에 힘쓴 여제입니다. 12번째는 영국 웨식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영국은 훗날 잉글랜드 왕국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7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남부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웨식스 왕국입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정복전쟁도 정복전쟁이지만 교육진흥 정책을 통해 영국을 문명화시킨 군주로 평가받고 있죠. 알프레드 대왕이 사실 아서왕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라스트 킹덤의 주인공이죠. 13번째는 12번째 인물 알프레드 대왕의 딸 에설플레드입니다. 웨식스 왕국의 국왕 알프레드 대왕은 자신의 딸 에설플레드를 7왕국 중 다른 한 국가였던 머시아의 왕과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남편 사후 에설플레드가 머시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에설플레드는 자신의 고향이 웨식스와 동맹을 맺고 잉글랜드 7왕국 사이의 전쟁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부 영국인들은 에설플레드를 엘리자베스 1세와 동일하게 평가하죠. 14번째, 영국 웨식스 왕국의 마지막 왕 헤럴드 2세입니다. 재위 기간은 짧지만 웨식스 왕국을 훌륭하게 통치했죠. 다만 그는 너무 불운했는데 15번째, 영국의 윌리엄 1세입니다. 프랑스에 있던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었는데 잉글랜드로 넘어가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14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헤럴드 2세를 무찌르고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1세가 시작한 노르만 왕조가 사실상 이후 영국 왕조의 시초가 되죠. 16번째,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의 공주 마틸다입니다. 그녀는 노르만 왕조의 마지막 군주 헨리 1세의 딸로 유럽 본토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5세와 결혼했죠. 하지만 남편 사후 그녀의 아버지 헨리 1세는 마틸다를 여성 군주로 즉위시키려 했지만 반발에 실패했죠. 만약 왕이 되었다면 잉글랜드 왕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여왕이 됐겠죠. 17번째, 영국의 왕비이면서 프랑스의 왕비이기도 했던 엘레오노르 다키텐입니다.
엘레오노르 다케테는 본디 프랑스의 루이 7세와 결혼했으나 이혼 후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결혼하였죠. 훗날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후 엘레오노르 다케테는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으며 서양식 에티켓을 최초로 정립한 여인입니다. 18번째, 플랜테저넷 왕조의 국왕 헨리 2세입니다. 플랜테저넷 왕조는 잉글랜드 왕국의 첫 왕조였던 노르만 왕조에서 이어지는 왕조로 이 시기에 영국이 프랑스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까지 통치하였습니다. 헨리 2세는 플랜테저넷 왕조의 첫 국왕이죠. 19번째, 영국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고 칭송받는 윌리엄 마셜입니다. 출신은 하급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잉글랜드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반대파들이 일으킨 모든 내전들을 진압한 영국의 대표적인 명장이죠. 헨리 2세가 플랜테전의 왕조를 세울 수 있던 것도 윌리엄 마셜 덕분이었죠. 20번째, 영국의 리처드 1세입니다. 사자의 심장이란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록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에서 자란 리처드 1세는 잉글랜드 국왕뿐 아니라 프랑스 여러 영지들의 공작을 겸했으며 전쟁에 나서면 잔혹무도한 것으로 유명했죠. 그는 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살라딘의 라이벌로도 유명하며 이슬람 역사에선 이슬람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왕이었습니다. 21번째,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몽골이란 정체성을 만들고 유라시아를 호령했던 정복자죠. 22번째, 영국의 존 왕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리처드 1세의 동생입니다. 존 왕은 영국인들이 가장 조롱하는 국왕으로 유명합니다. 존 왕은 프랑스 내 영국령들을 잃어버려 땅을 잃어버렸다는 뜻에서 실지왕이란 별명이 붙었고 귀족들에게 구박만 받다가 이 귀족들이 존 왕에게 의회의 정치 비슷한 구조를 약속받은 마그나 카르타라는 헌장을 받아냈죠. 뭐 어떻게 보면 영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네요. 23번째, 영국 플랜테제넷 왕조 당시의 귀족 시몽드 몽포르입니다. 그는 영국 귀족이지만 프랑스인이고요. 영국의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를 잘 이행하려고 하지 않자 쿠데타를 일으켜 영국 의회의 정치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24번째, 영국의 에드워드 1세입니다.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반란을 때려잡으며 영국의 거의 모든 섬들을 통합해냈고 내지도 완벽하게 다진 영국의 대표적인 명군이죠. 25번째,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군주 만사무사입니다. 만사무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사무사는 13에서 15세기경 사하라 사막 서쪽 끝에 있던 말리 제국의 9번째 군주로 만사무사가 사용할 수 있었던 황금의 양이 당시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약 453조 원이라고 하네요. 26번째,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사벨라 프랑스입니다. 이사벨라 프랑스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국왕이자 자신의 오빠인 샤를 4세와 연합해 남편 에드워드 2세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3세를 옹립했습니다. 27번째, 곤트의 존입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자 흑태자 에드워드의 동생이죠. 곤트의 존은 에드워드 3세 때 일종의 관신이었으며 백년 전쟁 당시 형 흑태자 에드워드 사후 백년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왕비였죠. 곤트의 존 아들이 헨리 4세로 플랜테저넷 왕조를 끝내고 랭커스터 왕조를 시작시킨 왕이죠. 28번째, 곤트의 존 아내인 캐서린 스윈포드입니다. 남편 곤트의 존과 함께했으며 그녀의 아들을 헨리 4세로 옹립하는 데 기여했죠. 29번째, 영국의 랭커스터 왕조에게 반기를 대며 웨일스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오웨인 글린드루입니다.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5세가 진압하였죠. 30번째,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5세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더킹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백년전쟁 당시 아젠쿠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군주죠. 31번째,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 잔다르크입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역전을 할 수 있게 해준 이가 소녀 잔다르크였죠. 잔다르크는 어린 소녀의 몸으로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마치 프랑스군이 신의 가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어 사기를 올려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인기를 시기한 프랑스의 샤를 7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32번째, 영국의 세실리 네빌입니다. 세실리 네빌은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4세와 리처드 3세의 어머니로 영국의 내전 장미전쟁 당시 요크 가문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여인이었죠. 33번째, 루마니아의 블라드 체페슈입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해 발칸반도와 동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루마니아에서 오스만의 군대를 격퇴한 공작이 블라드 체페슈였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지만 그는 매우 무섭고 잔혹했다고 하며 피부도 차가울 정도로 하였다고 합니다. 블라드 체페슈는 용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불렸는데 용의 아들을 루마니아어로 드라큘레아라고 합니다. 드라큘라의 모티프가 되는 사람입니다. 33명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아무래도 BBC이다 보니까 영국인들 위주네요. 34번째는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 에드워드 4세의 왕비이자 에드워드 5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우드빌입니다. 영국사 최초 평민 출신의 왕비죠.
영국은 노르만 왕조가 잉글랜드 왕국을 세우고 영국 전체를 통합해간 이래 노르만 왕조에 이어 플랜테저넷 왕조, 랭커스터 왕조로 이어졌고 15세기 영국 내에선 왕좌를 두고 랭커스터 왕조와 요크 왕조 사이의 내전, 장미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장미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로 그녀는 요크 가문이긴 했으나 자기 가문 내에서 자기 아들들을 제끼려고 하자 분노한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랭커스터 가문을 지지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자신의 딸을 헨리 튜더라는 랭커스터 가문의 반기 귀족과 결혼시킨 뒤 장미전쟁에서 승리, 헨리 튜더를 새로운 국왕 헨리 7세로 옹립했습니다. 35번째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남편 에드워드 4세입니다. 요크 가문 출신이고 랭커스터 가문을 몰아내며 왕이 되었죠. 하지만 몰랐겠죠. 자기 사후,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 우드빌이 랭커스터 가문을 지지할 거라곤. 36번째는 장미전쟁의 결과로 등극한 헨리 7세의 어머니 마거릿 보퍼트입니다. 그녀 역시 엘리자베스 우드빌과 함께 자신의 아들 헨리 튜더를 헨리 7세로 옹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헨리 7세의 등극으로 영국 왕실은 튜더 왕조가 개창하죠. 37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신항로 개척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항해의 물주였지 콜럼버스 자체는 이탈리아인이랍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는 그게 인도라고 착각했죠. 38번째는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 이사벨 1세입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라나다 왕국, 나바라 왕국, 포르투갈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으로서 이사벨 1세는 아라곤 왕국의 왕자 페르난도와 혼인 후 이슬람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를 완료했으며 스페인을 통합했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항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도 이사벨 1세였죠. 39번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주역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직업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천재적 업적을 남겼죠. 40번째, 영국의 리처드 3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리처드 3세의 주인공이죠. 영국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싸운 대전 장미전쟁 당시 요크 가문을 이끌었던 왕이죠. 하지만 괜히 같은 편의 엘리자베스 우드빌을 건드려서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랭커스터 가문 쪽으로 가버렸고 끝내 랭커스터 가문에서 내세운 헨리 튜더에게 패배하였죠. 41번째는 리처드 3세의 아내 앤 네빌입니다. 그녀의 집안 네빌 가문 자체가 영국에서 매우 명망 있는 집안이었던 만큼 장미전쟁 당시 이 집안이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중 누구를 도울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앤 네빌은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앤 네빌은 왕비가 되고 얼마 못 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훗날 리처드 3세는 랭커스터 가문에게 패배하죠. 42번째는 영국 튜더 왕조를 개창한 헨리 7세입니다. 장미전쟁의 결과로 승리하여 등극한 헨리 튜더죠. 43번째는 영국 요크의 엘리자베스입니다. 본디 요크 가문이었으나 랭커스터 가문으로 넘어가며 랭커스터 가문을 도왔던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헨리 튜더를 지지하여 끝내 헨리 튜더가 장미전쟁에서 승리하여 헨리 7세가 되었고 그는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혼인하였죠. 덕분에 요크의 엘리자베스는 튜더 왕조 최초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44번째는 영국의 작가이자 자신의 저서에서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토마스 모어입니다. 45번째는 종교개혁의 상징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의 기독교는 매우 부패해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성경 원칙주의를 내세우며 기독교의 부패함을 문제시 삼았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죠. 사실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한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부패함을 문제 삼았을 뿐 종교개혁을 일으킬 목적은 아니었었다고 하죠. 46번째는 아라곤의 카탈리나입니다.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스페인 출신으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와 혼인한 헨리 8세의 왕비죠. 아라곤의 카탈리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헨리 8세와 그녀의 금슬은 안 좋아졌고 앤 불린이란 다른 여자에 빠진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카탈리나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대 기독교의 교리상 이혼은 금지되어 있어서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라는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카탈리나와 이혼하죠. 47번째는 영국의 재상 토머스 크로멜입니다. 토머스 크로멜은 헨리 8세의 오른팔이었으며 영국 국교회를 만들 때 가장 앞에 나섰던 인물이었죠. 앤 불린을 소개했던 것도 토머스 크로멜이었고요. 하지만 나중엔 헨리 8세가 앤 불린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자 토머스 크로멜은 정적들에게 숙청됩니다. 48번째는 영국 헨리 8세의 누나 마거릿 튜더입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왕과 혼인하였는데 그녀는 왕비로서 남편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49번째,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튜더 왕조의 두 번째 국왕으로 여자를 밝히는 습성 때문에
카탈리나나 앤 불린 같이 상처 입힌 여성들이 많았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당시 기독교 교리 때문에 일부러 이혼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영국 국교회라는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렸죠. 이게 하필 종교개혁과 같은 시기였고 또 헨리 8세가 워낙 카리스마 군주였던지라 왕권 강화의 토대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관계를 마치 태종 이방원과 세종대왕에 비유하기도 하죠. 50번째, 영국의 앤 불린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전처 아라곤의 카탈리나와 이혼하고 혼인한 아내죠.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헨리 8세에게 버림받았죠. 단순히 이혼만 당한 게 아니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딸 한 명은 있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51번째,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캐서린 파입니다. 헨리 8세의 아내들 중에서 살아남은 여성이라는 웃픈 별명이 있죠. 52번째, 헨리 8세의 4번째 부인 앤 클리브스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유럽을 쓸고 가는 가운데 헨리 8세도 유럽 내 동맹 세력이 필요해 정략 결혼한 여인이 앤 클리브스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헨리 8세에게 버림받죠. 53번째, 서양의 대표적인 악녀 카트린 메디치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여인으로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카트린 메디치는 자기 아들 샤를 9세가 왕에 있을 때 섭정자였는데 일명 성 바르톨로메오 추기의 학살 사건이라고 신교도 약 3만 명을 학살했죠. 54번째, 헨리 8세의 5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 하워드를 가시 없는 장면이라고 부르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간통 스캔들이 있자 헨리 8세는 그녀를 처형했습니다. 55번째, 영국의 최대 부호 여성이었던 하드윅의 베스입니다. 워낙 대부호였던 하드윅의 베스는 자신의 재산을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투자했으며 그녀의 왕권 강화를 도왔죠. 56번째, 영국의 절대왕정을 완성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흔히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죠. 1588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신항로 개척을 장려하며 1600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설치하고 미국 동부에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죠. 57번째,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비록 마지막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분열시대였던 생고쿠 시대를 거의 통일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생고쿠 시대의 주인공을 딱 한 명 꼽으라면 이 사람이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상업을 장려하고 외국에도 개방적이었던지라 일본 사회가 근세 사회로 넘어가는 기점을 마련한 인물이랍니다. 58번째, 영국의 여왕 레이디 제인 그레이입니다. 헨리 8세의 조카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사촌 자매입니다. 헨리 8세 사후 헨리 8세와 그의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6세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급하게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여왕이 되었는데 그 치세가 9일밖에 되지 않아 9일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9일 후 그녀를 퇴위시킨 메리 1세는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참수했습니다. 59번째, 영국의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인류사 두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해적으로 영국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칼레 해전에서 영국군 지휘를 맡았죠. 60번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메리는 프랑스의 왕과도 혼인했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도 등극합니다. 하지만 내부 분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는 영국의 국왕직을 노리다가 실패하여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처형당합니다. 61번째, 인도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입니다. 악바르 대제는 무굴 제국의 3대 황제로 아프가니스탄까지 인도의 영토를 넓혔으며 중앙 집권화를 완성하고 악습을 폐지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2번째, 영국의 천재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63번째,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의 조카 아르벨라 스튜어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던 남자 윌리엄 시모어와 혼인했지만 그들의 결혼을 경계하던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허락 없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런던 탑에 유폐되고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사망했습니다. 64번째, 영국의 재상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영국에선 의회파와 왕당파가 부딪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의회파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의회파를 이끌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며 올리버 크로멜은 국왕 찰스 1세를 죽이고 국왕제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국경이 되어 독재를 펼쳤죠. 65번째, 영국의 찰스 1세입니다. 영국은 튜더 왕조 이후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섰는데 찰스 1세는 스튜어트 왕조의 2대 국왕입니다. 영국의 의회 귀족들이 관리 차원을 승인 요청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결국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올리버 크로멜에게 퇴위당했죠. 66번째, 영국의 찰스 2세입니다. 왕정을 부정한 올리버 크로멜이었지만 독재를 펼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보시켰고 올리버 크로멜 사후 얼마 못 가 찰스 2세가 즉위하며 왕정이 부활합니다. 찰스 2세는 군주권을 강화하면서도 찰스 1세 때와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의회의 권한도 존중해 주었죠. 67번째,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이룩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어록을 남겼을 정도로 역대 프랑스 국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죠.
68번째,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영국의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외에도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공식화했으며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기점을 만들어낸 과학자죠. 69번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입니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 제국을 표방했는데 예카테리나 여제는 8대 황제로 러시아의 영토를 폴란드와 알래스카로 확장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왕권 강화를 이룩하지 않고 계몽주의에 입각한 계몽 전제군주로 유명하죠. 70번째,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71번째,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전쟁 시절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는 미국 중부지역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영토인 루이지애나를 겨우 1,500만 달러, 한화 약 175억 원에 프랑스로부터 구입해 서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죠. 72번째,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의 왕비로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킨 빌런으로 알려져 있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던 프랑스 민중들과 달리 사치스러웠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활은 민중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어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죠. 하지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는 말은 와전된 말이랍니다. 73번째,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으며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라이벌로도 유명합니다. 중농주의를 주장하던 제퍼슨과는 달리 알렉산더 해밀턴은 중상주의를 주장했고 최초로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을 주도했죠. 74번째, 영국판 이순신이라 불리는 넬슨 제독입니다. 고공행진하던 프랑스 나폴레옹의 체면을 처음으로 꺾은 영국의 영웅이었으며 프랑스를 상대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전투 도중 전사했죠. 75번째, 영국의 웰링턴 공작입니다. 나폴레옹의 체면을 처음으로 깎은 사람이 넬슨이라면 나폴레옹 추락에 구두점을 찍은 사람이 웰링턴 공작인데요. 나폴레옹 최후의 전투였던 워털루 전투의 사령관이 바로 웰링턴 공작이었습니다. 76번째, 말이 필요 없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77번째,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만과 편견이 있죠. 78번째, 인도의 란지트 싱입니다. 란지트 싱은 시크 왕국의 건립자로 란지트 싱은 시크교의 교도들을 모아 오늘날 파키스탄이 있는 펀자브 지역에 시크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떤 기관의 조사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들 중 1위로 뽑히기도 한답니다. 79번째, 영국 보수 진영의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를 매입하고 인도를 영국령으로 삼은 총리죠. 영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한 총리랍니다. 80번째, 간호사 메리 시콜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메리 시콜을 나이팅게일과 같은 급으로 여기는 간호사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였던 메리 시콜은 오스만과 러시아가 싸운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던 간호사랍니다. 81번째, 영국의 공학자 이전바드 브루넬입니다. 이전바드 브루넬은 비단 영국뿐 아니라 인류사 최고의 공학자로 평가받습니다. 폭탄으로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고 무엇보다 증기기관선을 만든 사람이죠. 82번째, 흑인 노예 해방의 주인공 미국의 14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노예제 찬성론자들의 남부주가 독립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이었지만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암살되었죠. 83번째, 진화론을 만들어낸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입니다. 84번째, 영국의 글래드스탄 총리입니다. 진보 진영이었던 자유당의 총리로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일부 허용하고 비록 막지는 못했으나 아편 전쟁에 반대하는 등 제국주의 시절에 조금이나마 비인륜적인 팽창을 문제시 삼았던 총리였죠. 85번째,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두 도시 이야기 등이 있죠. 86번째, 공산주의를 창시한 독일의 칼 마르크스입니다. 대학교 인문대학의 무슨 전공이든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방면에서 사상을 남긴 일종의 사회학자죠. 87번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따로 부를 정도인데 빅토리아 시대는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뜻한답니다. 88번째,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 역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간호사로 간호사로서의 활약상도 활약상이지만 간호학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한 학자이기도 했죠. 89번째, 미국의 과학자이자 에디슨의 라이벌로 유명했던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세르비아인이었던 니콜라 테슬라는 미국으로 건너와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지 않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나와 자신만의 전기회사를 차립니다. 에디슨과 테슬라는 전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는데요. 에디슨은 직류를, 테슬라는 교류를 사용했습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사이에서 직류와 교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두고 이른바 전류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의 논쟁이 오갔죠. 교류를 활용해 만들어진 전기 제품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코일과 라디오 리모컨입니다. 90번째, 여성운동가 에멀린 팬커스트입니다.
본디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는데 20세기 초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인 서프러제트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이 서프러제트를 일으킨 장본인이 에멀린 펜커스트죠. 91번째, 브라질의 군인 칸디도 론돈입니다. 칸디도 론돈은 브라질의 아마존을 탐험하며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배척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92번째,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시팅 불입니다. 시팅 불은 별명이고 그의 본명은 타탄카 이오탄카. 그는 인디언 중 수우족의 추장으로 미국의 백인과 항전했던 최후의 인디언 추장이라고 평가받죠. 93번째, 라듐을 발견한 여성과학자 마리 큐리입니다. 큐리는 그녀의 남편 피에르 큐리 가문의 성씨이며 마리 큐리의 본명은 마리 스코어덥스카로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라듐 발견이라는 엄청난 업적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학계에서 배격되고 그 와중에서도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죠. 오늘날 방사능 연구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번째, 러시아 제국의 14대 황제이자 마지막 자레인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경제 실패, 러일전쟁 패전, 1차 세계대전 참전 등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강제 퇴위당하죠. 95번째, 영국의 제국주의 식민화에 평화적으로 맞선 인도의 간디입니다. 96번째,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들어선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멘셰비키 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의회와 임시정부 두 가지 축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건 정작 없자 1917년 10월 레닌이 이끄는 강경파 볼셰비키 등이 혁명을 일으키니 바로 10월 혁명이죠.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섰죠. 97번째,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진두지휘했던 처칠 총리입니다. 98번째, 영국의 음악가 세뮤얼 콜리지 테일러입니다.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 음악가로 흑인 음악을 클래식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민속음악의 브람스가, 보헤미안 음악의 드보르작이 있다면 흑인 음악엔 세뮤얼 콜리지 테일러가 있다고 하죠. 99번째,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1924년 레닌이 죽자 레닌이 생전 그토록 경계했던 스탈린이 2대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지휘했으며 이후 미국과 냉전을 형성한 장본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원수 같은 놈이죠. 100번째,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입니다. 101번째,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4선이라는 역대 최다 당선의 대통령이죠.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해결하고 비록 끝을 보진 못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지휘했습니다. 102번째, 영국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입니다. 진보진영의 노동당 소속의 클레멘트 애틀리는 처칠의 뒤를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전후 복구 사업에 힘썼습니다.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 NHS가 그의 업적이죠. 103번째,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입니다.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며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104번째, 유대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입니다. 105번째,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입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사건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주범이며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106번째, 영국의 극우 정치인 오스왈드 모슬리입니다. 영국 내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지하던 파시스트였죠. 오늘날에도 영국의 극우 정치 세력들은 오스왈드 모슬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107번째, 나치 독일의 괴벨스입니다. 괴벨스도 히틀러 못지않은 선동가로 히틀러가 연설로 선동했다고 하면 괴벨스는 문화적인 방면에서 각종 프로파간다로 독일인들을 광기의 나치즘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주범이었습니다. 108번째, 과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역할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 팀에서 근무하며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만든 기계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109번째,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로저 파크스입니다. 여성판 마틴 루터 킹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 철폐를 주장해 끝끝내 이 법은 폐지됩니다. 110번째,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TV로 선거운동을 하던 첫 세대로 존 F 케네디는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냉전시대 미국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111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112번째,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독립운동가 아밀카르 카브랄입니다. 기니비사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아밀카르 카브랄은 전면적인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아밀카르 카브랄은 오늘날 기니비사우인들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비록 1973년 암살됐지만 이듬해 1974년 기니비사우는 포르투갈로부터 정식 독립합니다. 113번째,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입니다. 114번째,
안네 일기를 저술했던 유대인 안네 프랑크입니다. 안네는 가족들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버지 회사 건물에 숨어 살았는데 이때 쓴 일기가 안네의 일기죠. 하지만 독일 패망이 목전인 상황에서 결국 발각되어 가족이 전원 아유슈비츠 수용소를 끌려갔고 이후 안네는 언니와 둘이서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안네의 가족들 중 안네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나고 숨어 살던 곳에서 우연히 안네의 일기를 발견하고는 책으로 출판했던 거죠. 115번째, 마지막은 장애를 딛고 천체 물리학의 역사적 천재로 거듭난 스티븐 호킹입니다. 현재까지 블랙홀에 관한 가장 기념비적인 연구를 남긴 천문학자죠. 이렇게 총 115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 몇 명을 알고 계시나요? BBC가 세계적인 매체인 건 맞지만 영국 매체이다 보니 확실히 영국 편향적이긴 하네요. 어디까지나 BBC의 기준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